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통일신라가 굉장히 잘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드렸었는데, 세상에 이제 달도 차면 기울듯이 뭐든지 이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죠. up and down. 자,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신라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그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그 슈퍼 아이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문왕이 그 신라가 제일 잘 나갈 때 왕이었죠. 이 신문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피리예요. 그래서 이 피리를 불면은 모든 재난이나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다스려졌다. 정말 슈퍼 아이템이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거 있는 신라가 왜 망해요?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나중에 또 기록에 보면은 잃어버렸대요. 자, 그러면 신라가 만파식적을 잃어버려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신라가 망하기 시작한 시점을 이야기로 꾸밀 때, 만파식적을 잃어버렸어 라고 했을까요? 이건 당연히 두 번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신라는 어쩌다가 만파식적을 잃어버렸을까요? 즉 어쩌다가 그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스토리는 해공왕 때까지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8세기 후반,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약 120년 정도 지난 뒤에 그 해공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해공왕이 바로 만파식적을 잃어버린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쭉 그 신라가 왕권이 안정을 이루어왔던 이유는 그 진골, 왕족인 진골들 중에서 그때 이제 왕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상속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직계 자손이 끊어지면요.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 있기는 하지만 태종 무열왕에서부터 계속 그 장자 이어져는 직계가 딱 끊어져 가지고 이게 반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이게 천수가 점점 좀 멀어지는 그런 후손들이 잔뜩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끼리 왕위를 놓고 다투게 되겠죠. 그러면은 직계 후손이 끊어지면은 무열왕계가 아닌 다른 진골들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야, 이미 직계가 끊어졌으니까 어차피 니네 가문은 이제 특별히 더 우선권이 없는 거야. 이제 옛날처럼 다시 화백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김씨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김주원이라고 하는 그 왕족이 있었어요. 그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무열왕의 후손이에요. 무열왕의 후손인데 그 전임 왕이 그 자손이 없이 죽자.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자 화백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왕족 중에서 다음 왕을 뽑기로 했는데, 자기는 어쨌든 명색이 무열왕의 그 계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뽑힐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원성왕이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자 이 김주원은 굉장히 겁을 먹고 내가 어쨌든 그 족보가 무열왕에 가까우니까 무열왕 후손이 아닌 사람이 지금 왕이 돼 버렸으니 나를 그냥 둘 리 없다. 그러고 이제 당시 명주, 오늘날의 이제 강릉이죠. 거기에 이제 통치자를 자원해서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리로 가버렸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김헌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열왕의 후손들아 모여라. 우리 진골이라고 다 같은 진골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꽤 세력이 커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거 마치 옛날 삼국시대 때 백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예 나라 이름도 장안국이라고 짓고 꽤 떵떵거렸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쨌든 진압을 하고 죽이기는 했지만은, 일단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푹 꺼지는 거죠. 이제 자기들끼리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힘을 쓰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진골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의 왕에게 불만이 있어.
지금 이놈이 왕이 되는 거에 내가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힘만 있으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저놈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신라 왕은 3D 직업이 됐어요. 신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자기를 해치우고 왕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진골 귀족들의 음모 속에서 하루하루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실제로 이때부터 신라 왕이 몇 년 못 해먹고 그냥 암살당하고 몇 년 못 해먹고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립니다. 개판이 된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결정판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궁복이라고도 하고 궁파라고도 하고, 잠깐만 물 좀 마시자. 그래서 뭐 이름이 궁복이라고도 하고 궁파라고도 하고, 그런데 잘 뭐 정확한 이름은 전해져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름이 좀 불명확하게 전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높아봐야 그 5두품 이하일 것이다. 아니면 아예 평민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궁복인지 궁파인지 나중에 장보고라고 부르지만 장보고라고 할게요. 이 장보고는 그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제 그 당나라 노예 상인한테 붙잡혀 갖고 당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신라 소년 장보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인으로 성공하다 였어요. 근데 당시 성공을 위해서 당나라로 건너가는 신라인들은 드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당나라에 신라방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코리아타운이죠. 그 당시 당나라가 세계제국이니까 요즘에 미국인 거고, 그러니까 그 신라방은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그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인 거죠. 그래서 이 신라방에서도 이렇게 그 장사해가지고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나라에 가서 군인으로 성공한 다음에 신라방에 살면 군인으로 성공한 다음에 꽤 명성을 많이 얻었던 모양인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군인을 때려치우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는데, 이 신라로 돌아올 때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신라방에서 그 무역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군인보다는 그쪽에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큰 꿈이 생긴 게 아닐까 뭐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라로 돌아왔는데 당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장군을 지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꽤 관심 있게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왕이 장보고를 불러다가 너가 이제 대국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왔으니 신라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자 장보고가 대답하기를 군사 10,000명만 저에게 해주시면은 해적을 소탕해서 바다를 완전히 신라 걸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사 10,000명이란 건 우리 쪽 기록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 해도 대개는 장보고 자기가 거느렸던 부하들, 이런 걸 사병이라 그러죠. 사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는 무력이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이미 김원창에 난 이후로 그냥 왕실의 힘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신라 왕은 그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라고 하는 벼슬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해진 이름이 뭐냐? 청수하다, 해, 바다. 진은 이제 진지를 차린 거죠. 진은 이제 군사가 주둔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를 청소하는 곳. 바다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곳. 해적을 소탕하는 거죠. 그럼 장보고는 왜 이렇게 해적을 열심히 소탕했을까요? 신라인들이 자꾸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물론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장보고는 아마도 무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장사하는 배 왔다 갔다 할 때 털어가는 해적들이죠. 그래서 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적을 소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무역상이자 해군을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한 무역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청해진, 오늘날의 완도예요. 오늘날의 완도인 청해진을 본거지로 삼아서 이곳을 근거로 당나라와 발해와 신라와 일본과 더 아래 그 동남아시아랑 그 서역까지 있는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를 일컬어 해상왕 이렇게도 불러요.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장보고가 과연 신라 왕의 명령을 듣는 입장일까? 아니면은 그냥 사실상 거기에 바다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세력일까? 어떤 것 같아요? 독자적인 세력이에요. 왕이 장보고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던 중 김우징이라고 하는 그 왕족이 있었어요. 이 김우징이라고 하는 왕족이 그 청해진을 찾아왔는데 장보고랑 어쩌지 하여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우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 wanna be a king! sorry. 그러자 장보고가 그런 거예요. You wanna be a king, brother? I make you king, brother! Really? Not a problem! 왜 영어를 쓰고 지랄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김우징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하자 장보고는 그것 있고 그러면서 바다를 지배하던 부대를 육지로 상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구벌, 오늘날의 대구죠. 여기에서 신라 왕실의 군대와 싸우는데 신라 왕실의 군대를 한 절반 정도를 쓸어버립니다. 굉장한 힘이죠. 그리고는 경주로 들어가 가지고 신라 왕, 당시 왕이 이제 민해왕이에요. 민해왕을 쳐 죽이고 자기 친구 김우징을 왕으로 떡 앉힙니다. Brother, you're a king! 그러자 김우징이 설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겠죠? 맞아. 당연히 공짜가 없죠. 그래서 네가 왕? 내 딸이 왕비. 오케이? 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우징은 왕이 되고 그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기로 했는데 이런 김우징은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의 친구인데 신라 왕실의 군대를 그냥 뒤집어버리고 원래 있던 왕을 죽이고 왕을 갈아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 어린 왕이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자객을 보내서 암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해상왕 장보고는 굉장히 어이없게 목숨을 잃게 되죠. 뭐 다른 기록에는 장보고가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 왕이 죽자 그 아들에게 그렇다면은 네가 내 딸을 왕비로 삼아라라고 요구했으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보고가 반란을 정말 일으켰다라고는 증거는 없고요. 아마도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왕실의 위협이 되자 이렇게 암살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보고가 죽었습니다. 장보고는 죽었지만은 장보고가 보여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방에서 힘을 키운 사람이 한번 깃발을 휘두르면은 신라 왕실이 이거를 제압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장보고를 보고 그런 거였어 하고 생각한 여러 지방의 유력한 세력들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신라 왕실의 명령을 듣지 않겠어 그러면서 각자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립하기 시작한 지방 세력들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들이 자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걷는 세금들이 왕실에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호족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런 지방 세력들이 생기게 된 걸까요? 장보고야 자기 힘으로 바다를 통해서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한 거지만은 그 땅 위에 있는 세력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이 제도 기억나요?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에 아예 땅을 떼어주는 거, 그리고 그거 대대손손 그거 세습하게 해주는 거 뭐였죠? 그래요. 노급이에요. 바로 이 노급이 부활되었기 때문이에요.
노급이 부활되자 점점 노급이 늘어나는 그 가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 가문은 그 지역에서 뭐나 마찬가지가 돼요.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다가 장보고의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왕실 별거 아니네를 깨달은 이 노급을 차곡차곡 쌓아 뭉친 지방 세력들은 나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나 독립.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벼슬도 지 마음대로 붙여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무슨 장군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나는 무슨 성주 이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노급을 잔뜩 쌓은 귀족뿐 아니라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귀족을 때려 죽이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 자립하기도 해요. 이런 반란은 왜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지방에서 세력들이 막 그 자립을 해가지고 세금이 점점 안 걷어지면 왕실에서 어떻게 해요? 왕실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농민들은 막 조질 거 아니에요. 막 조지면 이 농민들이 이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서 세금 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자기 땅을 버리고 떠돌아다닙니다. 이거 유랑농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면 얘들이 반란군이 되는 거죠. 작게는 산적, 크게는 반란군. 이러다가 이 반란군 세력을 적절하게 흡수하는 어떤 유력 세력가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그냥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족들이 하나둘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호족들을 부추겨가지고 신라왕 명령 듣지 마,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옛 육두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골품 기억나죠? 자, 골품 제도에 따르면은 진골이 아닌 사람들은 벼슬을 아무리 승진을 해도 중간층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있고 배움 학식도 많고 그러지만 아무리 해봐야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에이씨 하고 때려치우고 그냥 지방에서 그냥 숨어 살면서 학문과 예술을 닦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학문과 예술 뭐 여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호족들이 생겼어요. 호족들이 이렇게 자립하니까 오, 드디어 나의 뜻을 펼 날이 왔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힘만 갖고 될 일은 아니니 나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 나와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으면서 단지 지방에서 그냥 왕 말 안 들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실을 정말로 위협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 지방에서 자립했으니까 난 여기서 좋아 이럴래요? 호족들끼리 막 싸울까요? 당연히 호족들끼리 싸우죠. 그래서 호족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인물들이 당시에 유력한 호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이 치고받고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두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하나가 궁예, 또 하나가 겸왕.